안녕하세요. 4-1 비교하며 읽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꼭 동일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화제를 다룬 글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여러 글이 있을 때 어떤 화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둘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나온 글은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입니다. 우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의 밤을 왠지 소재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너무 눈부시다고 하고 있으니까 도시의 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은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해가 저물면 도시는 화려한 불빛을 갈아입고 다시 태어난다. 자, 도시 얘기가 나왔죠. 해가 저물었을 때 도시의 밤에 대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화려한 불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왠지 너무 눈부시다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닐 것 같아요. 도심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 화려한 불빛을 비추는 고층 빌딩과 오색찬란한 네온 사인, 그 다음에 촘촘히 서 있는 가로등과 자동차 전조등까지 도시의 밤은 빛의 잔치가 펼쳐진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은 도시의 밤 정말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떠올려 볼 수도 있겠어요. 특히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으로 들뜨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 거리는 빛이 부리는 마술의 세계로 빠져든다. 환상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 여기서 약간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빛이 펼쳐 보이는 환상의 세계를 즐기는 동안 여기까지 의도적으로 좀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동안 촘촘한 꼬마 전구와 전선을 온몸에 휘감고 서 있는 가로수의 기분은 어떨까? 왠지 기분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가로수란 대상이 나왔고요. 자, 여기가 서론, 도입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좀 흥미를 유발하기도 하고 또 화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본론. 겨울에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나무는 광합성과 증산 같은 생리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휴면 상태를 맞게 되는 거예요. 곰이 겨울잠을 자듯 11월에서 2월에는 나무도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다.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런 생리작용 잘 안 하면서 그렇게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다. 아이고, 그런데 자,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 벌써 이제 뭔가 우리가 딱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가로수에 설치하는 전구의 밝기는 평균 300럭스 내외이고 발열 온도는 28도 정도라고 한다. 아이고, 나는 5도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생리작용 안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휴식기를 맞은 나무에는 너무 밝고 뜨거워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국립산림과학원의 조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자, 이것은 믿을 만한 기관일까요? 좀 믿을 만하지 못한 기관일까요? 완전 믿을 만하죠. 그래서 믿을 만한 기관의 되게 객관성 있는, 자,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화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믿을만 하죠? 자, 다시 내용적인 측면으로 돌아오면요. 자, 이 빛은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뭐겠습니까? 여기 이런 전구의 빛을 얘기하는 거겠죠? 식물 내부의 생체 리듬을 어지럽히고 교란하고 밤을 낮으로 인식하여 낮에 일어나야 할 광합성을 하게 만든다. 밤에 일어나야 할 생리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체 대사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나무가 겨울을 나고 봄을 대비하는 데 필요한 적응력이 약해진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자려고 하는데 막 낮처럼 막 시끄럽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이제 피곤하겠어요. 낮에도 제대로
못하겠죠. 뭔가를 대사가 깨져서 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나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혹시 화제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글의 중심 소재, 제재가 뭘까요? 제재가 뭘까요? 일단은 불빛이겠죠? 근데 거기서도 야간의 인공 불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간의 인공 불빛. 그러면은 이 제재에 대한 화자의 입장은 어때요? 부정적이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여기 보니까 옆에 미리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데요. 제가 미리 볼게요. 야간의 인공 불빛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을 말해보자. 물론 다 읽고 봐도 되겠는데 솔직히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측을 하시고 이 부분, 뒷부분 보면서 그냥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야간의 인공 불빛에 대한 화자의 태도 어떻습니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적,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인공 불빛의 이러한 피해는 자, 지금까지는 나무 얘기했죠? 사람에게도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찾는다. 안과? 시력 저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아까 국립산림과학원 얘기하더니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는 밤에 항상 불을 켜놓고 자는 아이의 34%가 근시라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기관에서 말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죠. 자, 불빛 아래에서 잠이 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면 잠복기가 길어지고 뇌파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자, 여기 이제 시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시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의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생체 리듬 호르몬이 있다. 멜라토닌은 강력한 산화 방지 역할을 하며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네, 우리 멜라토닌 뭔지 몰랐는데 뭐 이런 기능, 좋은 기능을 하네요. 이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부족해진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야간에 인공 불빛 너무 쏘면은 그럴 것 같다고 얘기를 하겠죠? 부족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암에 걸릴 수도 있다. 아이고 놀래라.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2004년, 근거는 진짜 잘 가져와요. 2004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 아동 백혈병 학술 회의. 에 참가한 학자들은 야간 조명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을 때 멜라토닌 엄청 중요하고 좋은 호르몬이었는데 야간 조명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야간 조명이 세포의 증식과 사멸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암과 연관 있는 유전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가 본론이고 그냥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생물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가 결론이겠죠. 그러면 우리 본론 내용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흐름과 본론 내용. 우리 일단은 서론에서는 좀 화제 제시가 되었고 가로수의 기분은 어떨까 하면서 이 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나무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야간의 인공 불빛으로 인해서 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무 얘기하고요. 인공불빛의 피해가 사람에게도 이어진다. 사람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거 1번 시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암과 연관 있는 유전 변이를 일으킨다. 야간 조명이 암을 유발한다. 2번.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번, 2번 뭐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2번.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들을 좀 볼 필요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믿을 만한 기관의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죠. 네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신뢰성 높이고 있고요. 국제아동 백혈병 학술회의 이거에 대한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생물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햇빛 못지않게 어둠과 고요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은 전체적으로 햇빛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어둠과 고요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어둠과 고요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죠. 어둠과 고요에 대해서 무척 긍정적입니다. 어둠 속에서 편히 쉬어야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자, 어둠의 시간이 있어야 밭꽃이 뽀얗게 피어나고 달맞이 꽃이 노란 꽃잎을 연다. 이게 지금 주장하는 글인데 마지막 부분에선 조금 이제 감성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밤을 보낸 곤충은 아침에 이슬을 털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사람도 깊은 잠을 자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 이 글을 보면요.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느낌마저 선생님은 드냐 하면요. 우리가 야간에 빛이 있는 바로 그 상황. 사실은 그냥 밤에 빛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결론을 읽으면 전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마땅히 어둠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빛 때문에 어둠을 박탈당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네, 지금 이 글의 맥락이 이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면 여기 그러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도 깊은 잠을 자야 이 생태적으로 나머지도 그렇고 사람도 깊은 잠을 자야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도시의 밤은 더 이상 어둡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제의식이죠. 온갖 조명과 네온사인과 가로등 빛이 반사되어 붉게 달아올라 버린 하늘에서는 별빛 한 점 찾아볼 수가 없다. 자, 별 볼 일이 없는 밤 전등 스위치를 끄고 왜냐면 야간 조명이잖아요, 이거? 야간의 인공 불빛? 끄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우주 저편에서 수십 광년 전에 잠시 반짝였던 불빛, 이거 뭐예요? 네, 별이죠, 별. 조용히 등 하나를 내걸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일단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제재를 우리가 미리 봤었어요. 그래서 제재는 야간의 인공 불빛이라고 했고 이것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었죠. 자, 우리 주제를 여러분이 그냥 뭐 외우시는 거 이런 것도 가끔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건 글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했느냐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뭘 외우기보다는 여러분이 도출해내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제재가 야간의 인공 불빛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었으니까 야간의 인공 불빛 이게 들어가야죠. 주제를 얘기를 할 때. 근데 이 야간의 인공 불빛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장하는 글이니까 주장처럼 한번 써볼까요? 야간의 인공 불빛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줄이자는 겁니다. 줄이자. 그러면 여기 잘하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줄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뭘 중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자, 일단 혹은 나무와 인간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생물체라고 나무랑 인간을 묶어 볼게요. 그러면 생물체의 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무 건강하지 않아지고요. 이것 때문에 인간 건강하지 않아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생물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 생물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야간의 인공 불빛을 줄이자. 이게 지금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워드, 야간의 인공불빛이라는 키워드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그리고 결국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바로 줄이자라는 거 들어가야 되고요. 왜 그럼 줄이자고 하냐? 여기서
건강한 삶을 위해 여기 지금 이런 게 많이 나왔으니까 들어가야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생물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 생물체 대신에 사람, 나무 이런 거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겠죠. 자, 잘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밤이 아름다운 도시예요. 자, 여러분 벌써 눈치 딱 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밤. 우리 아까 지금까지 밤 얘기하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야간에 인공 불빛이 부정적이네 뭐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름다운 도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통 화제를 사실 벌써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뻔하잖아.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이건 야간에 인공 조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입장, 거기에 대한 입장이 밤이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이게 긍정적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 역시 논설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서론부터 살펴볼게요. 서론. 밤이 길어졌다. 도시에 밤이 찾아오면 낮 동안의 분주함을 조용히 덮은 채 도시, 밤 이런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네요. 덮은 채로 낮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풍경이 연출된다. 여기서는 이 풍경을 굉장히 좀 중시하나 봐요. 낮 동안 보이던 도시의 모든 부분은 어둠 속에 가려지고 빛을 비추는 부분만 드러나면서 마치 옷을 갈아입은 듯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자, 여행지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야경이 또 키워드인가 봐요. 낮의 풍경과는 또 다른 감성으로 관광객들을 매료한다, 사로잡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화제 나와야 되는데 이 야경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여행지에서 야경. 그래서 감성으로 관광객들을 매료한다. 자, 우리가 서론이 이렇게 끝났으면 본론에서는 어떻게 매료를 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본론 써볼게요. 밤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도시들이 있다. 첫 문장 좋네요. 왜냐하면 밤의 풍경으로 기억되는 도시들이 있다? 이러고서는 어떤 도시인지 얘기를 안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래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체코 프라하, 베트남 호이안이라는 거예요. 자, 요것들은 세계에서 그 아름다운 빛의 연출로 유명한 도시들이다라고 아예 세계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계에서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 부다페스트는 어머 너무 쉽다. 글이 너무 쉬워요. 여기 아예 부다페스트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는 눈치껏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 프라하가 이렇게 있고요. 호이안 찾아볼까요? 호이안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의 그런 구조 파악은 거의 끝났어요. 예쁘다고 하겠죠? 프라하 예쁘다고 할 거고 호이안 예쁘다고 할 거예요. 아름다운 빛의 연출로 유명한 도시들. 아예 정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조금 안 읽어도 돼요. 바로 이리로 가도 되는데 그러긴 좀 그러니까 왜 이걸 안 읽어도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리냐 하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곳에 대한 그런 정보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돌아와서 보시면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 번 읽고 다 외워요. 그죠? 그래서 구조 파악 너무 쉽습니다. 그래도 우린 볼게요. 자, 부다페스트는 낮에는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모습이다. 그러나 자, 반전이 있다는 거야. 부다페스트에는. 해가 저물면 도나우 강가에 자리한 국회의사당, 부다왕궁, 어부 요새 등이 은은한 주홍색 조명을 받아 일제히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다시 받은 강물은 황금빛으로 일렁인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부다페스트인 건데 진짜 이게 잘 보면 예쁜데 여기선 지금 조금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렇죠. 여기에 빛으로 연출된 세첸이 다리에 유려한 곡선이 더해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너무 가보고 싶어지죠? 이거를 이제 읽으면. 자,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중세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도시이다. 오래된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불타바강에 이르면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프라하성의 야경이 드러나는데
강에 비친 카레교와 프라하성이 함께 만들어내는 풍치는 인상적이고도 매력적이다. 자, 또한 도시 곳곳에 빼어난 건물에 부드러운 색조의 빛을 비추어 도시 전체에 품위 있는 방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그 다음,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한 호이안은 오래된 항구 도시로 노란색 건물로 채워진 옛 거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어둠이 내리면 거리를 가득하게 장식한 연등이 일제히 켜지면서 형형색색 빛의 향연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바로 옆 투본 강가에서는 여행객들이 강 위로 작은 촛불 연등을 띄워보내며 소원을 빈다. 오래된 거리와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등불이 캄캄한 밤하늘과 강물 위에 술을 놓으며 신비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는 제가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치고 싶은데 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치시고 그냥 각자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예시들. 자, 우리가 아까 본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랑 주장을 전개하는 근거로 삼는 방식이 근거를 어떻게 삼고 있는지 그 방식이 달라요. 아까는 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이용했다면 여기서는 이러한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하죠. 밤이 아름다운 도시의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하고 싶은 말 할 것 같아요. 도시의 경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데 비해 야간 경관은 조명을 통하여 짧은 기간 내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쉬운 얘기예요. 아까도 살짝 어둠 속에 가려진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야간 경관은 지금 이 글쓴이, 요 글의 글쓴이 입장에서는 야간 경관은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이게 왜 경제적이냐? 여러분이 도시 경관을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려하고 협조받아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어둠이 싹 내려앉으면은 일단 한번 가려지죠. 그 다음에 빛으로 쏠 때만 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야간 경관 조명은 도시의 관광 정책에서도 중요한 전략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새로운 사례가 나오네요. 프랑스 리옹이다. 그런데 이 프랑스 리옹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걸 왜 얘기 꺼냈나 볼게요. 야간 경관 조명을 시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리옹이다. 이 부분은 아마 여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도 예시니까 만약에 쓱쓱쓱 읽고 싶으면은 좀 쓱쓱 읽을 필요도 있겠죠. 1989년 당선된 미셸 르와르 시장은 선거 공약대로 5년간 매년 시 재정의 5%를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150개 건물과 다리에 조명 기기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커다란 조명 예술 작품으로 이제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이 계획은 컨벤션 산업과 연계되어 리옹을 세계적인 관광도시와 국제회의 도시로 부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어요. 그리고 리옹은 빛의 도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책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5% 그냥 계획해서 써가지고 잘 설치를 해가지고 막 사업 막 투자 받고 이랬어요. 그럼 이거 완전 성공 사례죠. 그래서 리옹은 여기 나오죠. 야간 경관 조명을 시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정책 성공 사례를 얘기를 했고요. 정책 성공 사례. 성공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사례들 이제 다 살펴봤고요. 자, 도시의 야간 조명은 하면서 자기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도시의 야간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자, 1번. 도시의 야간 조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1번입니다. 야간 조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1번.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을 이제 무조건 밝고 화려하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다. 요란한 색채의 조명을 서로 경쟁하듯이 밝게만 한다면 마치 테마파크와 같은 장면이 연출될 것이며 깊이 없고 산만한 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강조할 곳, 연출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설치를 하고 도시 전체적으로는 인공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절제된 조명 계획이 적용되어야 한다. 2번. 야간 조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2번입니다.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절제된 조명 계획. 이거는 좀 납득이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얘기 하고 싶은가 봐요. 우리나라 도시도 야간 조명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결국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프라하 호이안, 그 다음에 정책으로 성공한 리옹까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글쓴이가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빛의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빛의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각각의 장소적 특성과 연계한 빛의 적용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경복궁 야간 개장 이런 데서는 좀 고즈넉한 고풍스러운 조명을 써야 될 수 있잖아요. 다른 데는 또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도시가 멋진 야경으로 유명한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제재는 사실 아까와 동일합니다. 제재, 중심, 소재, 제재 뭐겠어요? 여기에 제재도 야간의 인공 불빛입니다. 야간의 인공 불빛. 인공 조명이라고 해도 돼요. 야간의 인공 불빛, 인공 조명이에요. 그럼 이 제재에 대해서는 이 작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주장하는 거, 주장하는 거 뭐예요? 주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해요, 지금. 야간 조명으로 뭘 만들자?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작품의,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이 앞에서 본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와 입장이 굉장히 다르죠. 그럼 여러분,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분, 밤이 아름다운 도시 쓴 이분은 직업이 뭘 것 같아요? 네, 이분은 건축과 교수십니다. 네, 도시 색채 및 조명, 환경 디자인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세요. 그러면 아까 본 그 도시의 밤은 눈부시다. 이걸 쓰신 분은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이분은 환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습활동 가보겠습니다. 이 두 글의 이제 공통 화제는 무엇일까? 이런 거는 금방금방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야간의 인공 불빛, 도시의 야간 조명이 공통 화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각자 학교에서도 많이 해보고 하셨을 테니까 보고 넘어갈게요. 서론에서 야간의 인공 불빛 때문에 화려해진 방풍경, 또 그 다음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에서는 야경이 주는 혜택.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나무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 얘기하다가 결국 사람에게 미치는 피해 얘기했고, 근시 나이가 많고, 암 유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의 사례를 여기선 얘기를 했고요. 부다페스트 프라하 호이안. 그 다음에 리옹은 무슨 사례였어요? 야간 경관 조명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결론은 각각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생물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인공불빛을 줄여야 한다. 야간의 인공불빛을. 그 다음에 밤이 아름다운 도시에 관한 기대.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전개 방식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전개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글 1에서는 야간의 인공불빛으로 인한 피해를 믿을 만한 자료를 인용하여 함께 제시하고 있고요. 글 2에서는 야경으로 유명한 도시의 사례를 제시하여 적절한 조명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은 모두 주장이 드러난 글이지만 사실 우리가 주장이 드러난 글, 주장하는 글이라는 점에서는 이 두 글은 공통적입니다. 둘 다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이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 두 글은 유사하다고, 형식상으로는 유사하다, 동일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화제, 공통 화제가 뭐예요? 공통 화제, 제재적 중심 소재가 이 야간의 인공불빛, 이걸로 또 동일하단 말이에요. 야간의 인공불빛, 동일해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제재에 대한 관점이, 자, 이 글 1은 부정적이고 글 2는 부정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주장 전개 방식도 달라요. 주장 전개 방식이 글 1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시해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네이처, 백혈병 연구협회 이런 얘기를 하고요. 글 2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 전개 방식도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겠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말은 했지만, 자, 우리 글 1의 글쓴이는 생물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야간의 인공불빛을 누리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환경, 건강을 중시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글 2의 글쓴이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야간 조명을 활용해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뭘 중시해요? 도시 경관 그리고 경제성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게요. 도시의 야간 조명에 관한 시예요. 요거는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입니다. 벌써 불꽃 나무. 왠지 바로 학습 활동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해. 왠지 공통 화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공통 화제 지금까지 뭐였어요? 야간의 인공 불빛. 그러니까 왠지 야간의 인공 불빛에 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다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읽어주고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미 각자의 학교에서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바로 좀 본문 분석, 본문 해석을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해가 졌대요. 해가 졌어. 우리 그 해 얘기, 지금 해가 진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 자, 여기서도 역시나 야간이 배경이네. 그리고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를 않아요. 야간이 배경인데 또 이제 불빛이 있겠네. 바로 알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시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오네요.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겨울 저물녘 광화문 내거리.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에요.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여러분 가로수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 같은 경우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벌써 지금 한 3줄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찾았다. 그죠? 여기 일단 광화문이 나왔어요. 광화문 나왔죠. 광화문 겨울 나왔죠? 많이 나왔네. 그 다음에 나무가 나와버렸네? 야, 그러면은 다 나왔네. 거의 다 나왔어요. 불꽃 빼고 다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가로수는요, 여러분 딱 보자마자 가로수 중요한 거구나. 이 시에서 되게 중요한 대상이구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가로수들이 어떻게 있냐? 지금 맨몸으로 돌아가 있어요. 가로수는 왜 맨몸으로 돌아가 있을까? 겨울이니까.
너무 개연성 있죠? 겨울이니까 맨몸으로 잎을 다 떨어뜨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가로수들이 원래 맨몸으로 딱 돌아가 있는 애들인데 일제히 불을 켜는 거예요. 나뭇가지에. 그래서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네? 근데 우리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이 불에서 우린 일단, 이거 중요하다. 불꽃. 찾았죠? 벌써 다 찾았죠? 다 나왔죠? 시에서 중요한 대상이 다 나왔죠?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다 나왔는데, 여기 불꽃. 요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꼬마 전구는 긍정적일까요? 어쩌면 좀 더 부정적일까요? 꼬마 전구. 자, 나뭇가지에 수만 개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대요. 거머리도 아니고 들러붙어 있다는 표현을 쓰네? 그러면은 얘는 절대 긍정적일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누구한테 부정적일까요?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사실 그 글을 봐서 이미 알지만 꼬마 전구는 이 가로수에게 부정적인 존재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걸 보고 내가 불현듯 불꽃나무 하면서 손뼉을 칠 뻔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광화문 네거리의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어두워지지 않냐? 여기 가로수들은 원래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데 이렇게 불이 다 켜져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참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여러분, 어둠이 병균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병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병균 같은 거라는 거예요? 병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에서 어둠이라는 거는 중요한 그런 소재예요. 어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지지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어둠은 중요해요. 그럼 병균은요? 병균은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균을 부정적으로 보죠. 네, 원래 병균이라는 건 원래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 병균이 원래 우리가 쓰던 의미와 다르게 긍정적으로 쓰이고 이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병균이 이 시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시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 병균은 이 어둠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끌어온 개념일 뿐이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어둠이 이제는 병균같이 그렇게 피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런 존재일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다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다라고 하겠죠.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어둠은 병균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밤을 끄고, 참 시인이 시를 잘 써요. 밤을 껐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원래 조명 같은 걸 켜고 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휘황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자, 이게 지금 밝다는 거예요. 밝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죠? 이 광화문 네거리가 원래 이제 어두워야 되는데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을 켜놓았다고 그 밝은 상황을 광화문 네거리가 지금 어두워야 되는데 막 밝은 이 상황이 낮에 켜놨다고 표현을 했고 그거란 주체는 이제 권력들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조명 같은 건 저희 같은 소시민 개인들이 이렇게 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뒤에 보면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확장을 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 사회 얘기로 좀 적용을 해서 확장을 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밤에도 계속 일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그렇게 생물체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 개개인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자,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 이 누굴까요? 여기 있는 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권력 얘기했는데 바로 이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해서 내륙 한가운데 서 있다고 얘기해요. 참 재밌죠. 왜냐하면 해군 장군 동상은 꼭 바닷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륙 한가운데 꼭 막
데려온 것 같잖아요, 권력들이. 밤을 끄고 낮을 켜놓은 것처럼 좀 부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표현법이 좀 나와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을 뜨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해군 장군의 동상,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자, 이들은 원래가 잠들 수 있거나 눈 이렇게 뜰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죠. 자, 이것들은요,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이에요. 그런데 잠들거나 두 눈 뜨고 있는 거는 생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제 이 화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화류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화류법이라는 거는 생물이 아닌 것을 마치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생물처럼 취급하고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해군 장군의 동상이 생물이 아닌데 잠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생물처럼 표현한 거고, 세종문화회관 두 눈 뜨고 있다고 했으니까 또 생물처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화류가 나올 때 또 같이 항상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의인법이죠. 의인법은 화류법과 달리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처럼이라는 걸 요즘은 인격화된 표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인격화된 표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거를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게 생각, 감정, 의도 이런 것들은 다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웃는다, 춤춘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취급을 해서 의인법으로 봐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또 인간만 할 수 있는 거라고만 보지 마시고 좀 인격화해서 표현했다. 예를 들면 개가 웃는다. 이거는 의인법이 쓰인 거거든요. 이 웃는 것 자체가 인간만이 좀 할 수 있는 걸로 취급이 돼서.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개가 웃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사실 개도 당연히 다 생각, 감정,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 생각이랑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인격화된 표현으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하고요. 그다음에 화류법은 생물이 아닌 것을 생물처럼,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눈 뜨고 있다고 하면서, 이 야간의 그런 인공불빛, 특히 광화문 이쪽에 야간의 인공불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자,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데요. 엽록소를 버렸다? 이거 아까 겨울나무들이 맨몸으로 있다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진 상태니까요. 근데 이 겨울나무들이 엽록소를 버렸으면 광합성 같은 거 안 하는 게 정상.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죠? 자, 요거 이제 지금 이 야간 인공 불빛이 식물의 생체 리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지럽힌 거죠. 어지럽힘. 자, 광화문은, 광화문. 빛광. 빛이 되는 문.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와요. 그리고 이 상황이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란당한다? 여기 이 교란의 내용이 여기 나오죠.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교란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계속 나무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감이 돼요. 왠지 이 사람들도 우리가 이런 나무처럼 좀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밤을 낮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 얘기했죠? 우리가 이 시의 특징으로 처음에 이제 자연 얘기를 하다가 자연에서 인간의 문제로 확대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확대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있음.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인간의 문제로 이제 확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의 주제 뭘까요? 주제? 자, 여기서의 주제도 현대 도시의 야간 불빛에 대한 비판, 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글이 이제 세 번째 글이죠. 요 시죠. 자, 그럼 아까 본 두 글, 그거를 나라고 할게요.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뭐예요? 밤이 아름다운 도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시와 관점이 비슷한 건 뭡니까? 자,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죠. 이 둘은 모두 도시의 야간 불빛, 인공 조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관점상으로 이 둘이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가 비슷하고 이 시가 형식적으로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 가로수 포마전구에 불이 켜져 해가 져도 어두워지지 않는 강암대거리. 2년, 휘황한 불빛 때문에 잠들지 못한 동산과 세종문화회관. 그 다음에 3년, 이상한 광합성을 하는 겨울나무들과 불빛에 교란당한 겨울. 야간 조명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했던 내용인데 이 시에 나타난 관점, 환경 중심. 관점이 비슷한 글은 글 1이에요. 자, 넘어가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 넘어가세요. 콕콕 알아두기 잠깐 볼까요? 콕콕 알아두기 80쪽 콕콕 알아두기. 여기 비교하며 읽기의 방법.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고요. 하나의 글을 읽으며 그와 유사한 주제나 글감을 더 찾아 읽으면 좋아요. 그다음에 효과로는 관점이나 형식의 차이를 파악하여 글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까지만 진짜로 하고 싶은데 진짜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근검 두 글자를 유산으로를 다시 찍을 파트가 없어요.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좀 힘드시겠지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근검 두 글자를 유산으로 이거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전해주고 싶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검 두 글자를 유산으로 근, 부지런할 근, 검소하다는 거예요. 이 두 글자를 유산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자, 내가 벼슬하여 너희들에게 물려줄 밭대기 정도도 장만하지 못했으니 오직 정신적인 부적 두 글자를 마음에 지녀 잘 살고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너희들에게 물려주겠다. 너희들은 너무 야박하다고 하지 마라. 자,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재산 같은 걸 좀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재산 대신에 이 부적 두자, 글자 2개, 근과 검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한 글자는 근이고 또 한 글자는 검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는다. 예, 요거 볼게요. 자, 우리 글쓴이가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나요? 아니죠.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는 거죠. 가치를 중시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근, 검 두 글자 준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부지런함이란 무엇을 뜻하겠는가?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겠어요? 부지런함이 아까 나온 근이죠. 근이에요. 근. 자, 1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않는 거죠. 부지런함. 여기서 말한 부지런함의 의미는 첫 번째, 미루지 않는 거예요.
아침 때 할 일을 저녁대로 미루지 말며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도 맑은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 늙은이는 앉아서 감독하고 자, 끌지 말아야 한다까지가 미루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늙은이는 앉아서 감독하고 어린 사람들은 직접 행동으로 어른의 감독을 실천에 옮기고 젊은이는 힘든 일을 하고 병이 든 사람은 집을 지키고 부인들은 길쌈을 하느라 한밤중이 넘도록 잠을 자지 않아야 한다. 자, 요컨대 집안의 상하 남녀 간에 단 한 사람도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잠깐이라도 한가롭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부지런함의 두 번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부지런함이라 한다고 말했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게 부지런함이다. 자, 부지런함은 미루지 않는 거, 놀고 먹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검소함이란 무엇일까? 자, 이제 검소함 얘기하려고 하나 봐요. 근검 두 글자가 유산이니까 두 개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의복이란 몸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자, 의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고운 비단으로 된 옷이야. 뭐 조금이라도 해지면 세상에서 볼품없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텁텁하고 값싼 옷감으로 된 옷은 약간 해진다 해도 볼품이 없어지지 않는다. 괜찮다는 거예요. 한 벌의 옷을 만들 때 앞으로 계속 오래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서 만들어야 하며 곱고 아름답게만 만들어 빨리 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옷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곱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지 않게 되고 투박하고 질긴 것을 고르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검소하게 살라는 거죠. 진짜 아끼면서 투박하고 거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음식이란 자, 첫 번째 이제 그 의생활의 검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음식이란 목숨만 이어가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나 생선이라도 입 안으로 들어가면 더러운 물건이 되어버린다. 삼키기도 전에 벌써 사람들은 싫어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정성 때문이니 전혀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약간 갑자기 속임 얘기를 하죠. 속임 얘기를 왜 할까? 사실 독자로서는 약간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왜 얘기를 하나 봤더니 자, 어버이를 속이거나 농부가 같은 농부를 속이고 상인이 동업자를 속이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자,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의 입과 입술이라는 거죠. 아휴, 놀라워요. 자,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 동안만 지내고 보면 배고픔은 가셔서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해야만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례 하나를 얘기해주죠. 자기가 겪었던 일. 자, 금년 여름에 내가 다산에서 지내며 상추로 밥을 싸서 덩이를 삼키고 있을 때 구경하던 옆 사람이 상추로 싸먹는 것과 김치 담가 먹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답해 그건 사람이 자기 입을 속여먹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며 적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맛있고 기름진 음식만을 먹으려고 애써서는 결국 변소에 가서 대변을 보는 일에 정력을 소비할 뿐이다. 그러한 생각은 당장의 어려운 생활 처지를 극복하는 방편만이 아니라 귀하고 부유하고 복이 많은 사람이나 선비들이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유지해가는 방법도 된다. 자, 근과 검. 이 두 글자 아니고는 손을 댈 곳 없는 것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명심하도록 해라.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얘기를 했네요. 자, 이 글에서 생각해보면은, 자, 일단 첫 번째, 글쓴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 뭘까요? 당연히, 근검이죠. 근검을 실천하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검을 실천하자. 근검은 바람직한 삶의 태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글쓴이의 관점을 나타내는데 이 글의 형식은 적절했는가? 편지글의 형식으로 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삶의 태도, 즉 주제를 아들들에게 직접 얘기하듯 독자들에게도 전해줘서 좀 진정성 있게 전달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잘 보셨고요. 사실은 이 교과서를 이제 보면은 맨 뒤에 정리하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런 비교하며 읽기잖아요. 그런 여러 다양한 관점을 비교해서
관점을 비교해서 이제 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관점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해서 읽었으면은 내 관점 균형 있게 내 관점 선택해서 또 균형 있게 우리의 관점을 좀 정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